안녕하세요. 새내갈배입니다. 대한민국 맨발 걷기의 대부인 박동창 회장의 저서 맨발로 걸어라에 보면 맨발 걷기 치유의 이론적 배경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동창 회장의 맨발 걷기 치유 이론은 크게 지압 이론, 접지 이론, 그리고 발바닥 아치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지압 이론에는 5가지의 생리적 효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첫째, 천연의 항산화 효과, 둘째, 혈액 희석 효과, 셋째, ATP 생성 촉진 효과, 넷째, 코티솔 분비 안정화 효과, 다섯째, 염증 및 통증 완화 및 치유 효과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네 번째 효과인 코티솔 분비 안정화에 대해 좀 더 공부해 보고 싶었습니다. 박동창 회장은 코티솔 분비 안정화 항목에 천연의 신경 안정제 효과라는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코티솔, 자율신경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각각의 범위와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한참을 더 공부해야 입이라도 벙긋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맨발 걷기가 어떻게 코티솔 분비를 안정화시키는지 그 메커니즘에 관한 것만 다루려고 합니다. 책에는 이것을 입증하는 2개의 논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리스 갈리와 데일 테플리치의 2004년 논문과, 또 하나는 2017년 클린트 오버와 가에탕 슈발리에의 논문이 그것입니다. 논문은 접지한 상태에서 잠을 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코티솔 분비가 안정되고 정상화되었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와 함께 빨리 잠에 빠져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개운해졌고,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전에 열감이 감소하였고 활력이 충전됨을 느꼈고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감, 과민함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효과는 국내에서도 수많은 맨발 걷기 경험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맨발 걷기를 하기 전보다 훨씬 더 깊은 잠에 빠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메커니즘이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논문에는 실험과 결과 내용만 소개되어 있을 뿐 그것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지를 몇몇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부신해서 나와서 피 속에 코티솔 농도가 올라갑니다. 앞서 말했듯이 스트레스나 자율신경, 코티솔 하나하나가 어마무시한 주제들이라서 더 이상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만 맨발 걷기가 어떻게 코티솔 분비를 안정화시키는지 그 메커니즘만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4가지 정도의 메커니즘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가 생기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2가지 경로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자율신경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호르몬 반응입니다. 자율신경 중에는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자율신경의 흥분이 가라앉으면 스트레스는 해소된 것이고 코티솔 분비도 안정화됩니다. 만약에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증세를 얻게 됩니다. 이것도 무시무시하게 많은 병을 일으킵니다. 맨발 걷기가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맨발 걷기를 하면 자율신경의 흥분을 가라앉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에는 말초신경, 특히 부교감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맨발 걷기로 발을 지압하면 부교감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한 것을 가라앉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마음이 안정되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따라서 코티솔 분비량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상신경외과 오민철 원장의 이 영상을 참고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뇌와 뇌 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의 크기를 작게 하고 정신질환 관련 물질인 세로토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또는 치료 활동을 했을 때 그것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가 해소될 때 뇌파가 안정되는데 특히 알파파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2009년
대한피부미용학회지의 이옥경과 김은자에 의해 발 반사 마사지가 뇌파와 혈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약 한 달 동안 19살에서 25살 사이에 국가시험을 앞둔 한 대학의 임상병리과 3학년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발 마사지가 혈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알파파를 증가시키고 뇌파를 안정시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비슷한 연구가 2011년 김천과학대학 뷰티 디자인과 김은자 교수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결과는 거의 같았습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교감신경과 우울 증상이 억제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것도 관찰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 밸런스가 무너져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교감신경의 흥분 상태가 지속되면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이 급격히 저하된다고 합니다. 심하면 거의 50%의 혈관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이 안정되면 교감신경의 흥분이 가라앉게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맨발 걷기 최고의 효과 중에 하나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맨발 걷기가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 활동이 되는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맨발 걷기 그 자체가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 요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가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한다는 메커니즘은 이 영상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란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몸의 항상성을 깨트리는 모든 외부의 작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의 원인을 말하면서 의외로 산화 스트레스를 말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세포가 받는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우리 몸은 살아있는 매 순간 어마어마한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실제로 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는 수산화 라디칼이라고 하는데 세포당 1초에 50개 정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 세포는 시간당 18만 번, 하루에 약 400만 번의 수산화 라디칼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받는 곳은 지질, 단백질, DNA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개수가 약 30개 조개라고 하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수산화 라디칼은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막아내고 있지만 일부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또 일부 세포는 암세포가 되기도 합니다. 죽상동맥경화가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죽상동맥경화는 LDL 콜레스테롤이 문제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LDL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최초의 원인 물질입니다. 즉 활성산소가 LDL 콜레스테롤을 공격해 과산화 지질을 만들면 이 과산화 지질을 이물질로 생각한 백혈구가 공격하고 여기서 백혈구와 변질된 과산화 지질이 죽처럼 엉키게 되는데 이것이 죽상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어싱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의 생성이 모두 중단됩니다. 사실은 만드는 것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생성과 동시에 자유전자에 의해 중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몸을 공격하는 라디칼 반응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조하십시오. 이 영상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 생성 메커니즘과 어싱의 항산화 메커니즘을 비교적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소 지루하고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어싱을 한다면 반드시 보시기를 권합니다.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효과가 지지부진하다고 느끼는 때가 옵니다. 이때 어싱의 과학적인 원리에 믿음을 가지면 왜 효과가 없을까 이런 거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이 맨발 걷기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자신만의 비법을 찾는 지름길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맨발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를 안정화시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맨발 걷기를 하면 발바닥 마사지 효과로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교감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둘째, 맨발 걷기의 발바닥 마사지 효과는 혈류 속도를 개선하고 뇌파를 안정시켜 줍니다. 셋째, 맨발 걷기는
발바닥 펌핑 기능과 어스팅의 항산화 효과로 혈관 내피세포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안정되게 합니다. 혈액순환이 안정되면 교감신경을 안정하게 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어스팅은 활성산소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맨발로 걸으면 나를 짓누르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신발을 벗고 가까운 흙으로 나서 보십시오. 사실 코티솔 분비 안정화라는 효과는 그 자체도 매우 의미가 있지만 그 이면에 어마어마하게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 영상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내기 알베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맨발 걷기가 코티솔 분비를 안정화시키는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티솔 분비가 안정화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맨발 걷기를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또 스트레스 해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 좀 더 알아보았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해치는 외부의 자극과 이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 그리고 이 둘의 상호작용을 모두 말합니다. 이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스트레스원, 즉 스트레스 소스라고 합니다. 항상성이란 우리 몸이 안정적인 상태를 지키라는 성질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외부의 스트레스로부터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늘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항상성을 해칠 것으로 여겨지는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무조건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반응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율신경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호르몬 반응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저는 맨발 걷기가 코티솔 분비를 안정화시키는 4개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 뇌파 안정, 혈액순환 개선,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방지가 포함됩니다. 하나씩 아주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부교감 신경 활성화 효과입니다. 발바닥에는 말초혈관, 특히 부교감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맨발 걷기를 하면 마사지 효과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교감 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뇌파 안정입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뇌파가 안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알파파가 증가합니다. 최근에 발바닥 마사지를 하면 혈류 속도가 증가하고 뇌파가 안정된다는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이 예민해지면 혈관, 특히 말초혈관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심한 스트레스는 전체 말초혈관의 50%를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교감신경이 안정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의 최대 효과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내피세포를 튼튼히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맨발 걷기 그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발 걷기는 원천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 한 개당 하루 약 400만 번의 활성산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스팅은 전기적으로 양성인 활성산소를 땅속의 자유전자로 중성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어스팅을 하는 동안에는 생성된 모든 활성산소가 즉각 중화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시간 동안에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의 기준은 세포입니다. 따라서 활성산소는 세포 입장에서는 아주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피 속의 코티솔 농도가 안정화됩니다. 그런데 코티솔 농도가 안정화된다는 것이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해치는 모든 종류의 자극에 반응합니다. 그것이 앞서 말한 자율신경 반응과 호르몬 반응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스트레스가 있었음에도 코티솔 농도가 안정되었다는 것은 우리 몸이 다른 경로로 스트레스에 반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천대 길병원 조소은 교수의 강의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나쁜 스트레스뿐 아니라 좋은 스트레스도 있다고 합니다. 즉 스트레스 중에는 나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영상이나 자료에는 항상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과 좋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내 문제, 즉 나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바스라는 우스갯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스바스란 스트레스 받을까봐 스트레스 받는다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싫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더 싫다 라는 말을 익살스럽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 저절로 스트레스를 이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내용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볼까 합니다. 아울러 그것이 담고 있는 속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최초로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기관은 뇌의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시상하부를 통해 받아들인 감각 중에서 스트레스를 인지합니다. 편도체는 전전두엽과 상의해서 뇌하수체에게 스트레스에 대응하도록 경고합니다. 그러면 뇌하수체는 부신에게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것을 HPA 축이라고 하는데 HPA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의 영어 글자, 첫머리를 따 만든 단어입니다. 이때 우리 몸이 이 스트레스를 생존의 문제, 즉 위협으로 생각하면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이를 스트레스의 위협 반응이라고 합니다. 위협 반응이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스트레스 반응으로 싸울까 도망칠까 반응입니다. 영어로는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절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잠재적인 이득이 되는가? 둘째,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은 리처드 라자루스와 수잔 포커만이 1984년에 출간한 스트레스에 관한 유명한 저서 스트레스 평가와 대처라는 책에서 제시한 스트레스 모형의 주요 내용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과 관련된 평가에 따라 우리의 생리적 반응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라는 것이 실제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무의식적인 인지적 행동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해석해서 이것이 도전인지 위협인지를 판단합니다. 이 판단의 결과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대해 도전 반응과 위협 반응 중 하나의 경로로 반응합니다. 도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잠재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을 도전으로 생각할 때 우리 몸은 긍정적인 것, 즉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장이나 개인적 성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에 비해 위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잠재적인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을 위협으로 보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 즉 우리의 행복이나 자존감에 대해 잠재적인 손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할 때 누구는 그 도전에 흥분과 기대를 느낍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는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몇 주 전부터 떨면서 밤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도전과 위협은 모두 우리 몸에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지만 거의 상반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상반된 생적 반응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스트레스 상황을 100% 도전이나 100% 위협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적당히 조합해서 경험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평가나 반응이 거의 무의식적이거나 습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요인에 대응하는 방법은 훈련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반응을 인식하고 나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은 즉시 바뀝니다. 따라서 생각을 잘 통제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에 지속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그리 쉽겠습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의 스트레스를 위협 반응으로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의 종류가 위협에서 도전으로 바뀝니다. 즉 몸이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의 종류가 도전 스트레스로 바뀌면 스트레스 호르몬도 코티솔이 아니라 DHEA가 분비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코티솔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코티솔을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물질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 수십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부신피로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신피로 증후군은 영상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다룹니다. 맨발 걷기가 코티솔 분비를 안정화시킨다는 말은 맨발 걷기가 스트레스에 대해 다른 반응을 만들어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맨발 걷기가 코티솔 대신 다른 호르몬을 분비시킨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은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반응에 도전 반응이라는 것이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도전 반응이란 외부의 스트레스에 대해 우리 몸이 해볼만하다 라고 판단을 내린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행동연구학자 엘리아 크롬 박사는 사람의 믿음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했습니다. 크롬 교수는 호텔에서 객실 청소부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대상 호텔은 모두 7개였습니다. 청소부들은 시간당 300칼로리 이상을 소모할 정도로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프로 운동선수들이 고된 훈련을 할 때와 비슷한 칼로리 소모량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반 사무직 직장인들의 몸무게나 허리 둘레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크롬 교수는 호텔을 청소하는 것이 운동선수들의 운동처럼 유익하다는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청소행위 하나하나가 어느 정도의 운동 효과가 있는지를 상세히 담았습니다. 크롬 교수는 이 포스터를 7개의 호텔 중 4개에만 붙였습니다. 얼마 후 다시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포스터를 붙인 4개 호텔의 객실 청소부들은 허리둘레와 체지방이 줄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포스터를 붙이지 않은 호텔의 청소부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포스터를 붙인 호텔의 객실 청소부들만 더 건강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같은 스트레스를 청소부들이 서로 다르게 받아들였다라는 것과 그 결과 몸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포스터가 없었던 호텔의 청소부들이 받은 스트레스를 위협 반응, 즉 싸울까 도망칠까 반응이라고 하고, 포스터를 본 호텔의 청소부들이 보인 스트레스 반응을 도전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에 관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란 외부의 자극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 몸이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면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반응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즉 순간적으로 발생, 질문, 평가, 반응의 단계로 스트레스가 진행됩니다. 신기한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가 바뀌면 우리 몸의 반응은 자율신경과 호르몬 분비 양쪽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즉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가 도전으로 나타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우리 몸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부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도 코티솔이 아니라 DHEA로 바뀝니다. 과거에는 DHEA를 아무런 기능이 없는 쓰레기 호르몬이라고 여겼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평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으로서 DHEA가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DHEA와 코티솔은 모두 부신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부신에서 호르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코티솔이나 DHEA 모두 콜레스테롤이 원료입니다. 우리가 맨발로 흙을 밟고 걸으면 우리의 몸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싸울까 도망갈까 라는 위협 스트레스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도전 스트레스로 평가를 바꿔줍니다. 이에 따라 호르몬도 코티솔이 아니라 DHEA가 분비됩니다. 코티솔이나 DHEA나 모두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다만 이들 호르몬의 피 속의 농도가 너무 많거나 부족할 때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는 피 속의 코티솔과 DHEA 비율이 매우 관심 있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위협 인자, 즉 싸울까 도망칠까 스트레스로 인지하면 경고, 저항, 소진의 3단계로 반응합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만성화되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소진되면 여러 가지 질환이 본물처럼 터지는데 이를 부신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요즘 부신피로 증후군이란 말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증세는 과거에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코티솔이 고갈되어 생기는 부신고갈, 즉 코티솔 고갈이나 아니면 그 반대인 코티솔 과다 분비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트레스 호르몬 간의 불균형을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OC 인터그레이티브 제약회사 대표인 라즈스리 박사의 동영상에서 얻은 것입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위협으로 인지하면 호르몬은 코티솔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만성화되면 살이 찌고 고혈압 및 불면증이 생기고 견딜 수 없는 만성 피로가 몰려옵니다. 면역 기능이 약화되고 노화가 촉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도전 반응으로 인지하면 호르몬은 DHEA가 분비되는데 그러면 노화가 방지되어 천천히 늙어가고 기억력과 정신건강이 좋아지고 면역 기능이 향상됩니다. 맨발 걷기를 하는 분이라면 어싱이라는 책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 책은 맨발 걷기 하는 분들에게는 워낙 유명한 책이라 저도 여러 번 소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싱을 했더니 임신이 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싱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오늘 소개한 원리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즉 맨발 걷기는 스트레스를 위협 반응 스트레스에서 도전 반응 스트레스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면 부신에서 만드는 호르몬이 바뀌는데 때는 코티솔이 아니라 DHEA가 분비됩니다. DHEA는 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의 전구체 호르몬 역할도 합니다. 전구체란 원료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즉 DHEA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원료 물질이 됩니다. 따라서 DHEA 분비량이 늘어나면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서 생식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흔히 코티솔을 생존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위협 반응으로 나타나면 생존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중단됩니다. 코티솔이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당연히 생식 활동도 중단됩니다. 따라서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아이를 낳기가 어렵게 됩니다. 아내나 남편과 손잡고 숲이나 개울가에서 맨발 걷기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더치 테스트라는 세계적인 호르몬 검사기관에서 제공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을 교육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강연의 말미에 consideration, 즉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생각해야 할 것들 이란 내용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호흡, 명상, 각종 허브 식물 및 영양소, 햇빛 쬐기, 하루 동안 생물학적 주기의 균형 유지하기, 즉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잠자기, 삶이나 일의 우선순위 다시 정하기, 근육 키우기, 애완동물이나 동반자, 가족, 친구 안아주기, 잔디, 모래, 바닷가에서 맨발 걷기. 이 내용은 한 가지만 제외하면 국내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항목으로 주어진 맨발 걷기입니다. 원문에는 그라운딩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라운딩과 어싱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주류 의학계에서 맨발 걷기를 이미 하나의 치료활동, 즉 치료의 동반자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는 맨발 걷기가 운동이나 요가 또는 물리치료처럼 지금 주류 의학에서 인정하는 치료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는 할 터인데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호텔 객실 청소부의 예를 들면서 외부의 자극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반응이 바뀌는 현상을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경험하고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뇌가 저절로 스트레스를 무의식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우리 뇌는 무엇을 배우고 경험하고 기억할까요? 맨발 걷기를 하니까 활성산소가 발생하지 않더라. 맨발 걷기를 하니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더라. 맨발 걷기를 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류가 안정되더라. 맨발 걷기를 하니까 뇌파가 안정되고 알파파가 증가하더라. 우리 뇌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학습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맨발 걷기를 하면 코티솔이 아니라 DHA를 분비하자. 이것이 뇌의 결정 아닐까요?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학습은 반복되면 더욱더 단단한 지식이 됩니다. 즉 맨발 걷기를 하면 할수록 싸울까 도망갈까 스트레스가 도전 스트레스로 바뀐다는 것을 뇌는 더욱더 많이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효과는 거듭될수록 더욱더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맨발 걷기에 관한 여러 가지 원리를 공부하면서 이번에 또 하나의 커다란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인데요. 그것은 맨발 걷기가 스트레스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맨발 걷기가 해결하는 만병의 근원을 3개 찾았습니다. 그것은 활성산소와 혈관 건강 그리고 비만이었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더하면 맨발 걷기는 만병의 근원이 되는 4가지를 해결해 주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것들이 상호작용하여 우리 몸에 신기한 반응을 만들어 여러 기적 같은 치유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참고한 자료는 다음 화면에 게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